저도 이렇게 요즘요,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이요, 어플, 그죠? 앱이 네. 하나 있어야 되는데 10개씩 있어요. 국민은행 앱 10개 막 이렇게 있어요.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쓰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있고, 많이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물으면 그냥 바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우지도 않아요. 결과만 얻어가지고 그걸 쓰기만 하는데. 배우지 않는 게 퇴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기 아들이니까 쉽게 물러줄 수는 있었겠죠, 그죠? 제3자라고 그러면 또 그게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보는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제3의 인물을 연기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친구가 두 번째 한 게 뭐냐면요. 품질이에요, 품질. 뭔 품질이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막걸리가 맛있긴 한데, 자기 막걸리가 맛있긴 한데, 품질이 균질을 하지 않아요. 짰다가 뭐 쉬었다가 뭐 달았다가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농도가 그죠, 막걸리 농도가 뭐 진했다가 옅었다가 이 뒤죽박죽인 거죠. 여러분 초보 회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초보 회사의 특징, 이제 다 창업한 회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균질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그 대학을 1학년 대학교 1학년 군대에 가기 전에 이제 우유 배달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우유가 브랜드 있는 우유들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삼육 우유가 있어요. 삼육대학에 있어요. 연세 우유가 있어요. 연세대학에서 나오는 거. 건국대에서 나오는 건국 우유가 있어요. 저는 서울 우유가 최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딱 우유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삼육, 건국, 연세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우유는 그 밑에 버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유 배달을 했던 그 우유는 신생 우유 회사인데, 회사 이름이 한양 우유예요. 한양 우유를 제가 이제 이렇게 길 못 다니면서 이렇게 캐리어 끌고 그러면서 이제 세일도 하고,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는 안 가고, 우유통 불러매고 세일즈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것도 힘들었어요. 딱 그때 대부분 우유를 먹고 있었고요. 우유는 사람이 먹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가족 건강을 위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있는 거 떼고 먹으라고 되니까 꼭 지금의 보험들, 보험 다 들어있는데 달라 그러면 귀족도 그만하고 또 새로 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참 어려웠는데 거기에다가 진입을 하니까 어려웠는데,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한양 우유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때는 막 우유가 너무 고소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하게 나오는 거죠. 어떤 때는 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맛인지 뭔지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먹어보면. 그리고 또 차이가 뭐냐면은 팩이 자주 터져서 줄줄줄 새어요. 이게 제품이 균질성이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유 먹어주는 사람들이 저 학생들 지금 고생 많네 그러면서 자기 우유 먹던 거 떼고 우리 거 먹여주는데 우리 우유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먹이는 건데,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런 우리 영업을 잘하고 유통을 잘해도 제품 품질이 일단 안 바꿔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저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평 막걸리는요, 제품의 균질화를 위해서 딱 결혼하고 나서 그냥 양조장에 들어가서 실온봉 차려놓고 그냥 밥맛으로 이제 막걸리를 연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균질한 제품을 시스템화해서 만드는 수 있을까. 우리 목포 납치 홍보도요, 이제 포장, 배달, 택배 이런 쪽, 테이크아웃 쪽으로 이제 해 나가실 건데, 올해 이제 사업을 해 나가실 건데, 그렇게 할 때 그죠? 어떻게 균질화할 수 있을까? 양을 어떻게 딱 맞추고, 제품을 어떻게 딱 맞추고, 가격을 어떻게 하고, 요만한 사이즈에 얼마를 넣고 하는 그런 어떤 그죠? 걸쭉말쭉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세팅돼야 되더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타깃 오디언스. 할배, 할아버지,
아재 아줌마들이 이렇게 촥 하면서 먹는 막걸리가 아니라 20대, 30대 아가씨들도 먹는 와인 먹듯이 먹을 수 있는 막걸리가 가능할까 그래서 타깃을 확 바꾼 거죠. 타깃을 확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마케팅에 있어서도 그냥 홍대, 신촌, 이제 젊은이들 있는 데로 가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도수가 6도인데 이런 20대 아가씨들을 먹어야 되니까 5도, 1도 낮춰가지고 이제 도수를 바꾸게 되고 타겟을 바꾸니까 제품의 전략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특허를 낸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쌀 막걸리로 하는데 옛날엔 다 밀검 막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쌀로 만들지는 우리는 밀로 만든다. 밀입국으로 하겠다. 근데 밀입국으로 하면은 되게 좀 묵직하면서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타깃을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제품을 준지를 일단 시켜놓고 타깃을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품도 달라지고 마케팅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부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추가되는 건데 거기가 6.25 때 그죠? 유엔군 중에서 연합군 중에서 프랑스군 본부가 있었던 자리예요. 거기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 본부가 거기서 우물을 퍼마신 본부 자리였고 우물을 퍼마신 그 우물이 1925년도 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브랜딩에 끌어들여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우리는 1925년부터 시작된 막걸리 회사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막걸리 브랜드 중에 하나가 지평 1925, 1925, 지평 1925라는 막걸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지를 시키는 거죠. 그냥 강제로 사람들한테 다 야, 이거는 1925년부터 있었던 막걸리래. 100년 된 막걸리 회사야,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걸리의 맛을 좌우하는 게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특별히 물이야, 물. 우리 물은 한국 최고의 물이야. 그러면서 옛날부터 있었던 그 우물, 그죠? 6.25 때부터 있었던 그 우물, 그런 것들도 스토리에 집어넣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평 막걸리의 브랜드를 뭐 1000개 되는 브랜드 중에서 한 10위권 내지 5위권 안으로 확 올려놓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 얘기들을 흘러다니는 얘기를 통해서 들을 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죠? 결국 끝은 뭐예요? 사업의 끝은 뭐예요? 브랜딩이에요, 그죠? 인생의 끝은 뭡니까? 브랜딩이에요. 인생의 끝이 브랜딩할 때 그 브랜딩을 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그냥 이름 남기는 이름. 그 이름이 브랜딩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모세, 다윗, 무슨 요수아, 아브라함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남긴 게 뭐예요? 그 이름이 남아있고 그 이름 뒤에 막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름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의 브랜딩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는 거고요. 브랜딩을 남겨놓고 간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가정의 역사, 그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이름들이 대대로 전해지는 여러분과 만들고 조금 더 심한 건 어떻습니까? 국가의 역사 중에서, 그죠? 국사에서 그 브랜딩이 쭉 계속 이루어지고 더 큰 건 어떻게 됩니까? 세계사 속에서, 그죠? 그 브랜딩이 쭉 계속 회자되고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브랜딩이다. 기업적으로도 브랜딩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스타트업을 하거나 먹고 살기 바쁜 이런 자영업의 상태다. 그래서 품질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또 마케팅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브랜딩으로 가는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또 최종적인 돌아올 리턴
들어오는 수익을 좀 크게 잡으시고 한번 나가면 어떨까. 오늘 막걸리 얘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요. 이 오늘 주제에 맞춰서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나누시고요. 뭐 질문이나 원인의 인사이트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록 박사님은 좀 어땠습니까?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성경 속에 그 위기하신 분들을 쭉 말씀을 진행하셨는데요. 예. 그분들이라든지 그 신화라든지 예.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위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그때 당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초창기에는요, 아주 그 역사의 초창기 이런 쪽에서는 내가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런 의식들이 좀 드물었을 것 같아요. 별거적으로 남겨졌을 것 같고요. 아니면 후대가 그 신화적인 것을 더 붙여가지고 이름을 또 좀 남겼을 것 같고요. 근데 국가가 형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이름을 남겨야 되는 의식들이 영웅들에게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내가 이래도 내 인생을 사는데 이름을 내가 남겨야지 사마리가 이름 하나 남겨야지 뭐 이런 그죠? 그런 마음들이 국가가 형성된 이후부터 쭉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죠? 홍삼벌인가요? 예. 계백 장군이 예. 그때 북한의 목사님 말씀하셨던가요? 그래서 들었는데 영화에도 보기를 봤지만 예. 그 부인한테 예. 사람은 죽음에 이름을 남기고 예. 호랑이는 죽음에 까지고 남기니까 나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부인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 작가가 쓴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예. 그래 너는 이름을 남겨라 나는 먹고 살려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늘 충돌이죠, 그죠? 네. 한 영웅 안에서도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영웅이라는 것은 그걸 극복하는 거죠. 먹고 살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극복했든지 아니면 그게 후순위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 남은 거고요. 여인일수록 이름 남기고 뭐 그 다음에 또 크게 되고 성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남는 거.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행복한 거. 이게 여자들의 가치이고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전해져 내려온 게 사회에서 국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도록 이름을 남기고 가문의 이름을 빛내야지 하나.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50만 신라 대군이 5,100의 별사대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장군, 두세 명의 장군들이 뭔가를 돌파하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들을, 어린 10대 아들들을 전쟁터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일부러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돌객대로 그냥 너 나가 싸워. 그러면 싸우면 죽잖아요. 관창도 그렇게 해서 죽었거든요. 화랑관창도 16살인가 이렇게 죽고 화랑관창이 나가기 전에 또 화랑이 누가 한 명 나갔어요. 걔도 죽고 관창도 나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50만 대군의 가슴에 불이 타버린 거죠. 우리가 일어서자. 저 애들이 저렇게 피를 흘렸는데 그러면서 일어서서 이제 싸워서 이기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 자식을 그 죽음으로 내몬 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들의 가치는 나라를 위해서는 가치하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는 가치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소중하지 않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죽일 이유가 뭐해서 행복하게 살는데 행복이 소소한 행복이 최고야. 그 가치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름이 새겨지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꼭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충돌이 있긴 하지만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만을 위해서 중하지는 않지만 살다 보니까 이것까지 같이 남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더 처음부터 살 때 이름을 발휘하고 이름을 좀 더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런 쪽으로 좀 뭔가 처음부터 전략을 짠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걸리라는 것이 이름이 일본에서 특허를 내서 전 세계에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 쓰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지금. 왜냐하면 산성 막걸리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기 시작하면서 그 막걸리를 김치 등록하듯이 막걸리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가 있는 후배이긴 하지만 그 친구하고 뭘 해놨냐면 마크, 올리 이렇게 지금 이제 단을 따로 쓰는 거죠. 마크, 올리 해가지고 이걸 해서 등록을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이게 마크올리죠. 마크올리. 막걸리. 마크 올리요. 마크 올리. 마크 올리를 이제 올이라는 것을 모두라는 것을 Y를 붙여가지고 형용사화 시킨 거예요. 네, 마크하다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을 하자고 뜻이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지금 해놓긴 해놨는데 그때는 무슨 뜻이었냐면 하여간 막걸리라는 것을 우리가 못 쓰니 비상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그걸 외국인한테 있게 만드니까 다시 막걸리 하는 게 짧게 하면은 막걸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국가적인 차원이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국가 믿고 저기 없으면 없으니 이 기업들이 그런 것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포천 막걸리 상표 일본에서 못 쓴다. 그렇죠. 막걸리 일본에 일본 상표로 이미 등록한 거 이게 2009년이니까 아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시네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저도 처음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뭐 이렇게 인사이트 주실 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막걸리 아까 그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시음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그 잔이 예전에 막걸리는 이제 농조였고 어려웠던 시절에 가장 싼 그 컵을 써야 되니까 양언을 쓰고 양언은 이제 아주 쉽게 쭈그러지고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담는 포장이 패키지가 아주 고급스럽고 이쁘면 그러니까 그 격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이게 지식도 많고 인격이 있어서 너무 어째 남루하면 좀 그게 격화되듯이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양은 갖고 먹었는데 한때 없었으니까 지금은 그 잔이 좀 세련돼야 된다라는 잔이 격이 있어야 된다. 네. 와인을 우리가 양은에 찌그러진 데다 마시면 와인이 제맛이 날까요? 네. 와인은 굉장히 저가부터 아주 고가까지 있는데 와인을 마실 때 쓰는 도구들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상당히 멋져요. 차도 그렇고. 근데 막걸리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막걸리 잔을 어떻게 해보자라는 한때 뭐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해서 이제 벽을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디자인 그래서 잘 이렇게 포장을 하면 뭘 먹든 마시든 그 벽이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 찌그러진 것을 여태까지 마셔왔기 때문에 일부러 찌그러져서 그 주전자도 막 찌그러지고 낡은 거, 그 다음에 컵도 낡은 거. 그래서 되게 한때 향수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멈추고 발전이 없고 정말 고급스러운 와인 중에 잔, 고급스러운 어떤 쟁반, 고급스러운 어떤 그것이 이제 데코레이션이 들어와야지 막걸리가
한번 다시 치고 나가고 세계적인 술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싸구려 술로 멈추기 때문에, 아까도 시음하는 두 사람이 아주 싸구려 양은 거 갖고 시음을 하는데 좀 적 있는 장 갖고 했으면,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사실. 안타깝게. 좀 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디자인에 뒷받침해줘야지 적이 있지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나 뜻을 겁니다. 그 양은으로 마시는 그 문화가 오래전에 우리가 막걸리를 예전에 마셨을 때는 그 투박한 그 도자기 같은 사발 있잖아요. 이거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부흥에 나가는 그 시기에 양은 그릇이 들어오고 그전에 넛새 그릇이 대체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것을 예전에 도자기 문화로 다시 바꾸어 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도자기를 저도 쓰고 있죠, 사실은. 뭐 도자기는 정말로 오래전 쓰는데 도자기도 좋아요. 근데 도자기는 사실 무거운 면이 있어요. 양은보다는 훨씬 나은데 도자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질이.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잔에다가 술을 담으면 금술이 되고 은잔에 담으면 금술이 된다. 그 왕들이 금잔에다 이렇게 마시잖아요. 똑같은 술을. 그럼 그 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괜히 고급스럽게 만들죠, 그냥 술을. 그러니까 도자기에 잔을 할 수도 있지만 금으로 이 잔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치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보편화되면 이 문화가 돼버리면 되는데, 저기 시음하면서 평가하는 친구들조차도 싸구려 잔에서 마시고 컬컬 하면서 거의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막걸리가 세계화되고 고급스럽게 되려고 하면 같이 좀 한 병에 1,000원, 2,000원 하는데, 이게 10,000원, 100,000원까지 하려고 하면 그 주변에 따라주는 디자인이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한계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디자인은 굉장히 부가가치를 확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차 시장에서도 그런 이제 고급화, 뭐 이렇게 그런 디자인 고급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심지어 이제 막걸리 쪽도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걸리는 너무 고정관념이 이렇게 너무 묻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 들고요. 우리 한 박사님이 마지막 멘트하고 이거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가양주 문화인데, 일제시대에서 우리 그런 가양주 그런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우리의 막걸리는 일본에서는 막 아무렇게나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한국에서.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아니라 정주, 정종, 청주, 고급. 그래서 기술을 완전히, 그러니까 주세법에서도 그걸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일본에서는 막걸리를 빚지 못하도록,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이쪽의 기술을 못하도록 주세법으로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배운, 그런 데다가 한국인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 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지역적으로 이게 이제 유통기간이 짧으니까 변질이 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을 하고, 그것이 이제 성장하는 데 한계를 줬죠. 그런데다가 이제 산업화 시기에 소위 그런 막걸리 그거에다가 물을 탔죠. 소위 말해서 카바이트라고 했던 게 이제 우리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싸구려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과학 새로운 그런 것들도 좀 들어가고 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포천 막걸리 일본 그렇게 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외에 이걸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려인삼을 안 쓰고 고려 때, 조선 때는 고려인삼이 있어서 그 대리점들이 중국 뭐 상해 이런 데 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937년부터 이게 고려인삼이 정관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해외에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아이들이 그걸 다 걔네들은 고려인삼 공사로 계속 썼으니까 우리는 바뀌었어요. 조선 총독 아무도 관심 없다가 이제 이게 한 15년 전부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우리가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그거를 이제 이겼어요. 무효화시켜준 게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춘천 고추장도 우리가 이제 고추장 막 이게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하랬더니 미국에 누가 그걸 또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출은 대상에서 제일 먼저 했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근데 대상이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순창이나 아까 포천이나는 지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단위로 해서 싸워서 그래서 순창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기고 대신 대상이 모든 비용과 이걸 쓰게 해줄, 그건 제가 실제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포천 막걸리 혹시 그게 지금도 문제가 된다면 그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 무효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역에 전주 비빔밥 주인 없잖아요. 그것을 그 지역에 그 제조나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 단위로 연합회나 이런 게 되면 그게 예외로 등록이 돼요. 지역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찾아내야 되고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건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막상 이렇게 정관장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건 잘 그 일본 말이죠. 아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뜻입니까? 제가 참. 정관장이 원래 삼하고 쌀이 그 정부에서 전매품이에요. 담배하고. 네. 그죠? 그렇죠. 전매품. 그 정관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에서 관장하는 공장입니다. 그 준말이 정관장이에요. 정부에서 관장하는 공장 해가지고 이게 바를 정자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정관장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원래는 일제 때 정부에서 관장하는 공장에서 삼하고 몇몇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KTNG에서 쓰면서 정관장이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저기 정관장이라는 그 사용은 1937년에 조선 총독. 그러니까 조선에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관장이 그 뜻입니다. 그렇군요. 조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가 뭐 그 전공은 아닌데 홍삼 제품을 아주 크게 하는 회사 사장이 마침 근데 그쪽에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려줘가지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네. 저도 그 들으니. 이게 변형이 됐다. 네, 정부에서 관장하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부터 이제 그 네. 이름이 바뀐 건 사실인데 보원이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부. 예, 정부 정때.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오늘 일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이 아니라 홍어, 목포 홍어에 맞는 막걸리를 지금 장수 막걸리인데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세팅을 하면서 막걸리에 대한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장수 막걸리는 말이죠. 그러면서 줄 때도 고객에게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걸 전달해 주면서 준다면 좀 더 이 가게하고 세팅되지 않을까. 지평은 한 400~500원 비싸긴 하지만은 꼭 지평을 저는 천원인가 봤어요. 예, 천원인가 비싸긴 하지만 저는 꼭 지평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면서 또 한마디 멘트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모든 면에서 다 집중되면서 브랜딩이 되도록 이렇게 나가면 올 한해 목포 홍어가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